하는 얘기가 굉장히 판타시, 환상적인 거, 논리적인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주는 여러 가지 상상력들, 어떤 경우에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또 논리를 넘어서는 이런 세계들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 쉽지는 않은데 그 자체가 주는 신선한 자극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겐 로스트 돼요. 그래서 겐 로스트 때문에 어떤 융이 겐 로스트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가끔 굉장히 논리적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은 그 논리를 뛰어넘어 버리니까. 그래서 대학에서는 융을 잘 안 가르쳐요. 아카데미각에는 이 사람을 다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다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 상태로 이걸 품어주는 게 이제 컨테인하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하나 더 논리로 맞춰 가다 보면 이걸 포기하게 돼요.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충동 형상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 명확한 유형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을 파악할 기관, 즉 의식은 그 자체가 본래 개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 충동상을 개조시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성을 가지고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정확한 유형을 인간에 대해 세울 수 없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고백하거니와 나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나는 적어도 충동상에 이르는 간접적인 통로를 발견해내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충동 형상이라는 말은 영문 번역자는 instinctual pattern이라고 봤어요. 본능적인 양식이라고 봤는데 어쩌면 융이 하고 있는 얘기, 융은 인스팅트라는 것과 아키타입을 대극으로 이렇게 파악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엄밀하게 구별되는 것 같은데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충동이라고 하면 어떤 본능이나 인스팅트, 우리가 충동 혹은 욕동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본능이라는 얘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인스팅추얼 패턴이 돼. 본능에는 어떤 행동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동물에게서는 행동 유형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검증해낼 수 있는 인간의 행동 유형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단순하게 행동 유형으로만 행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반드시 그 행동 패턴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드러나는 모습은 각각 다양하겠죠. 그 어떤 사람은 그 원래 행동 유형대로 충동 유형대로 어떤 인스팅추얼 패턴이라고 하는 게 본능적인 형태, 본능적인 형태로 충동적인 형태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여러 변모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원래 인스팅추얼 패턴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충동 형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충동 양식이라고, 충동의 표현 양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인스팅추얼 패턴을 직접 우리가 원형을 알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임상 상황이나 사람들의 여러 활동을 자세하게 관찰하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오리지널한 인스팅추얼한 이미지, 원래 본능적인 어떤 이미지, 형상에 간접적으로 도달하는 방법을 자기는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걸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자기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한쪽에서 인스팅트 얘기를 해요. 본능 얘기를 하는데 또 한데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거, 원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 그 다른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극이라는 개념을 융의 사상 여러 곳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융의 사상 전반적으로 이 대극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리로서는 우리가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게 이분이 이 대극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상호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가 함께 있어야만 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깨쳐나가는 과정이 이분을 이해하는 과정일 거예요. 다음에 이 발견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풍부한 환상 재료를 보여주는 꿈을 꾸는 환자들을 자주 관찰하였다. 나는 환자들로부터 마치 그들이 환상으로 꽉 채워진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그 내적 압력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그들의 꿈의 상이나 착상을 자유로운 상상 활동 가운데서 확장하거나 개발하도록 하는 과제를 주었다. 이것은 개인의 소질이나 재능에 따라서 극의 형태로, 토론식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춤으로, 그림으로, 소묘 혹은 조각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기법의 결과로 무수하게 복잡한 형상들이 만들어졌는데 나는 그 다양성을 수년간 잘 식별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내가 후에 개성화라고 이름한 무의식 과정의 자연 발생적인 환자의 기법상의 능력에 의해 표현된 것임을 인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머리에 떠오르기 훨씬 전부터 나는 이 방법이 상당한 정도로 꿈의 빈도와 강도를 낮추고 그럼으로써 설명하기 어려운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많은 경우에서 이것은 상당한 치료적 성과를 의미했고 드러난 내용들을 계속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 성과는 나와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요즘 융이 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지금 사이코테라피 쪽에서 발생한 많은 기법 중에 하나가 표현 치료라는 게 어떤 융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법과 다르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 치료의 여러 기법들이 어쩌면 융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꼭 거기에서 왔다고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융이 여기서 어떤 꿈이나 이분이 자기의 환자들에게 그들의 꿈의 상이나 꿈에 드러난 상이나 착상을 자유로운 상상활동 가운데 확충하거나 개발하는 과제를 주었는데 이때 사용한 방법이 개인의 소질이나 재능에 따라서 어떤 극의 형태나 토론식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춤으로 그림으로 소묘 또는 조각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다양한 표현 방법을 그 환자의 개성이나 소질에 맞도록 표현해내도록 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표현을 통해서 이분들의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표현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무의식의 의식화가 표현 치료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요즘도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 사이코 드라마 형식 여러 형식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융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하고 지금 서로 통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무의식이 의식화된다고 하는 거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프로이드가 봤던 무의식의 의식화 그리고 무의식의 의식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자유현상이 어쩌면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표현 예술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융도 확인한 것이지만 많은 표현 치료 활동에서 내담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의해서 입증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앞선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하면서 그 다음으로 가보죠.
내 자신이 어떤 이론적 전제를 근거로 그것을 해석하려 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이해불능을 고집해야만 했다. 그런 이론적 전제에서의 해석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소박한 형상들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느꼈다. 환자가 만들어낸 형상들의 특정한 목적성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예감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그것에 관해 어떠한 정리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유보적 행동은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환자가 어둠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한 견해가 요구되는 경우에 그러했다. 나는 항상 수많은 아마도, 만약 또는 그러나를 삽입하면서 그때마다 주어진 형상들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적어도 임시적인 설명이라도 해주어야 했다. 나는 점차 상의 해석이 의문으로 끝나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이 환자의 자유로운 상상활동에 맡겨지는 것을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 혼란스럽게 많았던 상들은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특정한 모티브와 형식 요소들로 압축되었고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같거나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어 나타났다. 혼란스러운 다양함과 질서, 이원성, 그리고 밝음과 어둠, 위아래, 좌우의 대극과 대극들의 제3의 거세에서의 통합, 사위성, 사각, 십자, 회전, 원, 구, 그리고 마침내는 중심 잡기, 일반적으로 사의 체계의 다른 방사성 배열들을 그 주된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다. 3위로 이루어진 형상은 제3의 것에서 대극의 총합 외에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명백하게 특수한 조건으로 설명할 만한 예외를 이루었다. 중심 잡기는 내 경험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는 발달의 정점을 이루는데 최대한의 실제적 치료 효과와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위에 언급된 특징들은 극도로 추상화된 것인 동시에 실제의 형상 원리 중에서 가장 간단한 표현이다. 형상의 구체적 실제는 무한히 다채롭고 생생하며 그 다양성은 이루다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이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산물에 때때로 등장하지 않는 신화적 주제란 없다는 사실일 뿐이다. 환자가 신화적 주제를 잘 알고 있을 경우 형상화된 환상의 착상들이 이것을 훨씬 더 능가했다. 일반적으로 내 환자들은 신화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 여기서 융이 자기 내담자들에게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그분의 소리나 개성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었는데 여기서 어쩌면 이분들의 자기를 표현하는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 이미지가 신화에 나오는 이미지들과 굉장히 유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들이 신화를 알고 있지 않더라 이 얘기예요. 신화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이분들에게서 나오는 형상들, 표현되는 상들, 이미지들이 신화 속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과 매우 유사한 것들이 나오는데 신화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잘 표현해낼 수 있었겠지만 신화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비슷한 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융은 많은 통찰을 여기서 얻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원형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드러나는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이러한 통찰을 가지게 되었다는 자기 통찰 형성 과정을 여기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이 사실들은 무의식적 조절자에 의해 유도된 환상과 전통이나 민속학적 연구에 의해 알려진 인간 정신활동의 기념비적 사실과의 일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무의식적 조절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unconscious regulators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unconscious regulators라고 그러니까 인간 행동의 조절자라면 어떤 충동을 조절하는 레귤레이션 기능을 하는 게 어떤 여기서는 원형일 가능성이 있죠. 아키타입. 근데 아키타입으로부터 우리는 아키타입을 알 수는 없지만 거기서 여러 이미지들이 나온다. 이 이미지들이 여러 이미지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충동이 어떤 방향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레귤레이션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면 이 충동
그러니까 이 본능 욕동이나 충동이라고 하는 것과 내담자들이 드러내고 있는 상, 이미지, 형상이라고 하는 거가 서로 따로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고 어떤 충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가 어떤 그림을 그렸다고 할 때 이 그림 속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욕동들이 표현되어 나오는 것을 레귤레이션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 것인가, 표현될 것인가, 표현되지 않을 것인가, 표현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표현될 것인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쩌면 아키타입, 원형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 상이 자기 안에서 어떤 계속해서 이 충동 조절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의식으로 그걸 가져오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어떤 행동에는 반드시 무언가 어떤 이미지로부터 어떤 아이디어가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여러 행동들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의식화하지 않고 있지만 이 행동은 어떤 이미지나 어떤 아이디어하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합쳐서 하나의 단위로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프로이드는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융이 얘기하는 원형이나 아키타입과 인스팅트를 합쳐서 인스팅트라는 개념으로 통합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고 융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두 가지를 대극의 관계로 놓고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다음 행동이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는 어떤 행동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미닝 자체 뭔가 어린아이도 무슨 행동을 할 때 거기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가 젖을 먹고 싶어서 혹은 엄마에게 안기고 싶어서 여러 행동들을 하는데 그 행동 속에서는 어떤 이 아이가 의식화하지 않고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미지로부터 형성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거의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식화되기 전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앞서 언급한 추상적 특징들은 모두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의식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나 넷까지 셀 줄 알고 원과 사각형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형성 원리로서 이것들은 무의식적이고 마찬가지로 그 심리학적 의미도 의식되어 있지 않다. 나의 가장 본질적인 견해와 개념들은 이러한 체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처음에는 관찰을 했고 그 후에야 비로소 나는 그것에 대한 견해들을 힘들여 만들어냈다. 색연필이나 붓을 사용하는 손이나 춤 스텝을 밟는 발, 보는 것과 듣는 것, 말과 생각도 마찬가지다. 즉, 은밀한 자극이 최후의 조형력을 결정하고 무의식적이고 선언적인 것이 형상화되기를 촉구하며 무한한 주관적 우연성에 내맡겨져 있다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식이 같은 주제에 의해 이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 전 과정에 걸쳐 조형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은밀한 선 지식이 게재되어 있는 것 같다. 상과 의미는 동일하며 상이 만들어지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형상은 원래 해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그 고유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치료 요건으로서 해석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학문적 인식에서는 이와 다르다. 이 경우에는 경험의 총체로부터 어떤 가급적이면 보편 타당한 개념을 탐구해야 한다. 이 개념은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특별한 작업은 시대를 초월해 항상 존재하는 그리고 조작적인 원형을 그때그때 시대에 걸맞는 학술적 언어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러한 경험과 고찰을 통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무의식적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게 집단 무의식, 나중에 집단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이론을 자기가 가지게 된 배경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죠. 네, 그것들은 창조적 환상 활동의 조절자로서 그리고 자극자로서 작용하며 이에 상응하는 형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들은 주어진 의식 자료들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이바지하도록 한다. 이것은 꼭 꿈의 동력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 명상 방법이라고 부른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꿈을 대체한다. 그 기능 양 적극적인 명상 방법이라고 것은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꿈 분석과 함께 융의 분석 심리학의 큰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게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적극적인 명상법, 그리고 꿈,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기능 양식 때문에 내가 때때로 주특성이라고 표현한다. 이와 같은 무의식적 조절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나의 이른바 비개인적인 집단 무의식의 가설을 세우는 근거로 삼았다. 이 방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것이 최초의 상으로서의 환원이 아니라 의도적 태도에 의해서 다만 뒷받침이 되었을 뿐이며 그 외에는 수동적 의식 재료와 무의식적 영향과의 자연스러운 합성, 즉 일종의 원형의 자발적인 확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상들은 내가 앞서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 원초적 상들에 이르는 직접적인 길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결코 의식의 내용을 간단한 공통분모로 환원함으로써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충을 통해서 비로소 나타난다. 확충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게 ampl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a kind of spontaneous amplification of the archetypes. 원형들이 있는데 이 원형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 확충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실제로는. 그래서 꼭 환원적으로 원래 그것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패러그로 가보죠. 꿈의 의미를 탐구하는 나의 방법도 자연스러운 확충 과정에 의거해서 실시된다. 꿈은 적극적 명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꿈에서는 적극적 명상과는 달리 의식 내용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원형이 조절하며 수정하고 동기를 유발하면서 의식 내용의 형성 과정에 개입하며 취하는 태도는 본능과 똑같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형적 요소들이 충동과 연관된다고 가정하고 집단적 형식 원리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상황의 상들이 결국에는 충동 형상, 즉 행동 유형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이 가능성을 분명하게 반박할 만한 논거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그 여기서 충동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충동, 이 본능과 형상, 이미지, 그리고 이게 본능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어떤 형상이 있는데 이게 행동 유형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행동 유형 혹은 충동 형상. 그래서 여기서는 집단적 형식 원리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상황의 상들이 결국은 충동 형상, 행동 유형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결론이 어쩌면 집단 무의식의 개념으로 일원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프로이드의 본능 이론을 프로이드의 본능 중에는 리비도나 어그레션이 있다고 본다면 특히 리비도 이론 중심으로 처음 이론이 전개가 됐는데 이 역동이라고 드라이브가 있으면 드라이브가 어디에 신체에서 발원한다. 그래서 우리 바디에서부터 우리의 성감대로부터 어떤 자극이 있으면 엑사이테이션이 생겨나면 이거 자체가 바디로부터 우리의 심리적인 영역으로 오게 되는데 그게 몸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충동이 드라이브가 생겨난다, 역동이 생겨난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역동의 구성 요소 중에는
욕동은 하나의 프레셔를 주는 것이다. 그게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다.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는 이 충동을 조절하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만 어떤 모습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때 프로이드 이론 속에서는 에임과 아브젝트라는 개념을 써요. 에임은 어떤 목적이고 아브젝트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을 어떤 대상과 관련해서 대상과 어떻게 사랑을 하고 싶은가 하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과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미 이 충동과 함께 있는 것은 어느 대상과 어떻게 교류하고 싶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미지잖아요. 이게 상이라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충동은 상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융의 얘기와 프로이드의 얘기가 다르지 않다고 보여요. 이론을 조금 더 이걸 분리해서 아키타입이라는 개념으로 형상, 이미지 쪽을 더 강화해서 보고 있고, 어떤 여기서 인스팅트 쪽은 이런 상을 제외한 개념으로 이 둘로 나누어서 서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두 사람의 얘기를 합쳐보면 결국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두 분이 충분하게 자기 학문적인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같이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통합하면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요. 네. 그러면 교수님 여기까지는 동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 동물하고 비슷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지라는 게 개념이 나온 자유의지. 이게 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동물을 하고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동물도 목적이나 대상을 가지고 충동을 반영하는 어떤 액팅을 하죠. 근데 그 충동의 조절자라고 하는 게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까지는 이제 상이라는 것도 실은 동물에도 상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만약에 병아리를 보호하는 암탉이 있으면 암탉이 누군가가 병아리 가까이 오면 암탉이 보호해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병아리로 치면 마다 원상이라고, 어머니의 어떤 원형이, 그렇죠. 어머니의 원형대로 얘는 활동을 해요. 암탉의 원형. 암탉의 원형이 있는. 네.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그 점에서는 사람도 똑같아요. 무조건 보호해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침해하는 다가오는 대상이 내 병아리를 꼭 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 병아리를 보살펴 주려고 하는 어떤 대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주인이 와서 내 병아리가 귀엽다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본능적으로는 공격하고 싶고 보호하고 싶지만 판단해, 저건 내 주인이잖아. 내 주인이 그걸 해치지는 않을 거니까 조금 더 두고 보지. 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개입할 가능성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동물에게는 그게 없다고 보인다, 대부분. 근데 동물들도 알아차리지 않을까요? 네, 그거를 계속 길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다 주인하고의 관계 속에서 알잖아요. 개도 네. 실은 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강아지 같은 경우. 그렇죠. 개도 주인을 보고 물지 않는데 거기에서 그 충동적인 일부가 되는데 그래서 참 구별해내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도덕적,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서 선과 악이나 도덕적인 부분까지 가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거기까지는 못 가죠. 네. 충동 조절에 조금 변화가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굉장히 위험한 경우까지 가는 경우에도 사회적인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불리함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나 이런 고도로 발달된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 이런 것은 동물들에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이 형성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자유의지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어쩌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내는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 세상과 동물 세상이 이 본능과 어떤 원형이 있는 것은 다 같다고 해요. 아키타입이 꼭 인간적인 것이라고만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세요. 근데 이제 이들이 꿈을 꾸는지 그런 건 모르죠. 알 수 없지. 알 수 없죠. 그거는 알 수 없죠. 증명할 방법이 없죠. 언어를 못하니. 그러니까 이 동물이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동물은 인간에게 가까워져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거, 또 충동 형상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 동물하고 인간이 또 그러니까 그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용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동물에게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예. 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사회성이라든가 사회라는 그런 공동체에서 뭐 기준이라든가 룰이라든가 뭐 이런 또 도덕적 어떤 그렇죠. 질서라든가 뭐 이런 거 도덕성이나 종교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 네, 그런 거는 어렵다는 없겠죠.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키타입이라는 거가 정확하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거는 정확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지인데 이 안에는 의미도 있고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키타입을 아까 얘기한 어머니 아키타입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 아키타입 어머니상. 그러니까 차일드 아키타입. 그러면은 표상이라는 거하고도 좀 근데 같이 갈 수 있나? 우리가 표상이라는 말은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이고 사이칼리스트 때 많이 쓰는데 표상은 개별적인 표상이라고 보통은 보겠죠. 근데 원형이라고 한다면 표상 모든 이미지의 엄마 원초. 그러니까 이 원형이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많은 이미지들이 파생된 거죠. 원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건가요, 교수님? 뭐 어머니상, 뭐 아버지상, 또 우리가 누구나 어머니에 대한 선비상 이미지나 그러니까 이미지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근데 사람마다 그 상은 다르죠. 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상들이 다른데 이런 상들을 가지게 되는 그 원형 원래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 원형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상, 아버지상 아니면 차일드상 어떤 노인의 상, 특히 현자의 상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이런 여러 아키타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원형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로부터 어떤 이미지들이 도출되는 것을 보면 이런 친절한 어머니 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치매적인 어머니 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버지 상도 굉장히 가혹한 아버지 상을 가진 사람 아니면 자기를 잘 보호해주는 아버지 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의존적인 어린아이의 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자기를 잘 주장하는 이미지를 아이의 상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상 자체가 다양한 상이 나오는데 그 다양한 상의 원천은 아키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상들이 다양하게 오는데 이게 의식화됐을 때 같은 어린아이 상이지만 어린아이 상이 다양한 상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그중에
어느 측면의 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계속 가진 사람도 있지만 어머니 상 쪽에는 여러 이미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이미지 중에 가혹한 어머니의 이미지 이런 원상으로부터는 여러 이미지가 같이 올 수 있는데 그 이미지 중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머니 상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절한 어머니의 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모든 상들이 원형은 어머니 상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원상이라고 아키타입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어떤 모습의 상이 나타나는 건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특히 임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떤 사람은 같은 어머니 우리는 늘 항상 만나고 있는 게 이게 우리 정신분석 쪽에서 나 대상관계 이론, 정신분석의 일부로서의 대상관계 이론 이런 쪽에서 본다면 배드 아브젝트나 굿 아브젝트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죠. 근데 아브젝트의 상들은 이미 원상이라고 볼 수 있고 원상으로부터 나왔다고 보지만 그 구체적으로 그 상들을 한 사람이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아까 상들은 그 미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은 결국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좋은 상도 있고 나쁜 상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의 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어떤 대상을 우리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대상 관계에서 항상 느끼는 것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분리해서 밖에 아이들은 소화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융합해낸다고 하는 게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간다고 하는 건데 이게 융의 얘기하고 관련시켜서 본다면 융의 원상으로부터의 어머니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어머니 이미지에는 여러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 크게 대별해서 좋은 어머니 이미지와 나쁜 어머니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원형이라는 거는 좋고 나쁨이 없는 거네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 가지고 좋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냥 이것이 이 무의식에서 있는 것들이 의식화되면서 여기에서 의식과 어떻게 잘 통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중립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키타입이라는 거. 그래 중립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어떤 본능 자체도 좋고 나쁘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걸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집단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컬러 저런 컬러를 다 걷어내고 보니 공통된 컬러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원형이더라. 이거 아닐까요? 그런 거죠.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건 결국은 우리가 왜 이런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아이가 처음 어머니를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관찰이 되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미지가 어떤 사람이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어머니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원상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형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봐요. 결국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융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능 자체도 이것은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이 인스팅트 자체는 인스팅트라는 말을 우리 그냥 드라이브라는 용어로 바꾼다면 보통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라는 용어를 써요.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역동 파생물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진다 하는 것은 희망은 어디서 왔느냐 역동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고 싶다. 나 소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꿈에서 소망 충족이라고 할 때 이 소망 자체가 역동 파생물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꿈속에 드러나는 게 이미 의식화된 거예요.
전의식이긴 하지만 어떤 의식,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화 과정인데 그럼 그 이전에 무의식적인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래서 역동 파생물로부터 무의식적인 소망이 발생하고 그 무의식적인 소망이 꿈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무의식적 소망이 우리의 일상 삶 안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백일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싶을 때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의식에서만 나온 것이겠느냐. 이미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던 어떤 무의식적인 소망이 있다고 본다면 그 무의식적인 소망은 역동으로 왔다. 그래서 역동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거꾸로 갈 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원형 자체도 원형의 아키타입 자체로부터 많은 이미지나 아이디어가 형성된다고 하는 아이디어나 이미지 자체의 원천이 아키타입이라고 한다면 아키타입 자체는 우리가 클리어하게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개개의 인디비듀얼한 어떤 상이라 이미지나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아키타입 원형을 또 뺀 나머지를 또 개성화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것이 의식 속에서 이 원형으로 만약에 우리 의식이 약한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 무의식의 영역이 의식으로 올 때 의식이 약하면 바로 의식이 압도돼 버리면 이게 사이코틱한 정도로 가버려요. 그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화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의식이 너무 강렬하게 드러나 버리면 의식이 이걸 소화해내지 못하면 의식 자체는 사라져 버리는 결과가 되면 우리가 사이코틱한 상태로 자기 의식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이 잘 소화해내는 과정 속에서 인디비듀에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로운 발달을 얘기하는 거지 무의식이 그걸 의식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 다양한 여러 상들이 있고 어떤 포텐셜들이 있지만 이게 의식이 스스로 소화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무의식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어떤 자기의 개성이 아니고 이미 의식화된 개성이 아닌 상태잖아요. 자기의 의식으로서 소화해낸 어떤 무의식의 내용이 소화돼서 자기 건강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에 의해서 압도돼서 점령된 상태이면 의식의 기능이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한 인비디에이션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방식의 우리가 개성화라고 할 수 있는가를 좀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겠죠. 고찰을 더 계속하기 전에 나는 원형의 한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그 자료를 실제로 다른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원형의 출현은 마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정신적이라고 표현할 만한 두드러진 누미노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네, 누미노제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은 신성성이다. 어떤 신적인 것이다. 개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가이스티그라고 하는 표현은 정신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용어들이 여기서 융의 번역도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융 자체가 용어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컨셉을 명확하게 정해서 그 컨셉을 가지고 계속 사용했다기보다는 여러 현상들의 이런저런 용어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가이스트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게 정신적이라고, 정신이라는 말을 어떨 때는 이 우리말로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렵죠. 경우에 따라서 이 융이 쓰고 있는 용어가 스피릿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한때는 소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또 사이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번역하다 보면 다 정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울을 시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 시몬. 어떤 때는 스피릿을 정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번역자도 굉장히 융 자체가 다양한 곳에서 같은 용어를 또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세 개의 용어를 같은 쓰기도 하고 분리해서 쓰기도 하고 그때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 현상은 종교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그것은 치료적일 수도 파괴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은 혼신적이라는 표현에 훌륭하게 들어맞는다. 즉 원형이 꿈이나 환상, 형상에서 정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유령처럼 정신도 아까는 또 이거 게이스트 아니었잖아요, 교수님. 그 정신을 가이스트라고 그랬어요. 가이스트라면 이 말은 스피릿이라는 용어로 이해하셔야 돼요. 스피리트라는 얘기예요. 네. 가이스트라고 할 때는 스피리트. 네. 그래서 어떤 경우 가이스트의 모습. 어떤 경우 많은 경우 영혼이라고 번역해야 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요. 혹은 이게 사람에게 쓰지 않을 때는 어떤 정령이라는 개념. 왜냐하면 이분이 스피릿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범신론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나무에도 스피릿이 있고 숲에도 스피릿이 있다고 할 때 그 개념으로 쓰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어떤 정령이라는 개념, 근데 사람에게 쓸 때는 이게 어떤 영혼의 개념이나 이제 이런 개념으로 써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네. 정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유령처럼 행동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원형의 신성력은 종종 신비스러운 특질을 지니며 그에 부합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자신은 원형의 그런 갑작스럽고 무기력한 발작으로부터 까마득히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원형은 철학적, 종교적 관조를 일깨워준다. 또한 원형은 흔히 엄청난 열정과 가차없는 결단으로 목표를 향해 강요하고 주체를 올가매어 절망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게 만든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체험이 그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온 의미 충족을 결과적으로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심리학적 발견에 반대하는 확고한 토대를 지닌 모든 확신에 찬 저항을 나는 깊이 이해한다. 사람들은 실제로 알기보다는 추측하면서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묶여 있으면서 말하자면 그 올가매는 힘을 깰 수 있는 주문을 기다리는 위협적인 힘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이 마법의 주문은 항상 무슨 주의에 운을 맞추고 내면의 심적 사실에 거의 다가가지 않으면서 본능의 토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집단 의식의 실로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성공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본능과의 이러한 친족성에도 불구하고 혹은 오히려 이 친족성 때문에 원형은 정신 고유의 요소를 표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은 인간의 오성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오성을 이끄는 혼을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신화와 종교 그리고 무슨 여기서 오성이라는 말은 휴먼 인텔렉트 지성을 얘기해요. 여기 오성이라는 말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지성하고 여기서 스피릿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얘기를 그 영혼과 지성은 다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오성은 지성이에요, 교수님? 지성? 예, 지성. 예. 인텔렉트. 아, 지성. 모든 신화 오히려 그 오성을 이끄는 혼을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신화와 종교 그리고 무슨 주의의 본질적 내용은 원형적 성질의 것이다. 원형은 정신이거나 비정신이며 원형이 결국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낼지는 대개 인간의식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달려있다. 아까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아키타입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스피릿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하고 엔티 스피릿이기도 하다는
그 스피릿에 마치 크라이스트가 있고 반 크라이스트가 우리가 엔티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있죠. 네. 적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의 탄생과 함께 적 그리스도의 출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스피릿이 있고 엔티 스피릿이 아키타입 자체가 여기서는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비정신. 번역은 정신이거나 비정신이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비정신. 그러니까, 비정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그게 영이 어떤 정령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 정령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어떤 영혼적인 것이기도 하고 반영혼적인 것이기도 하다. 뭐 이런 개념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릿인데 난 스피릿이 아니에요. 영혼과 그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혼이니까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여기서는 엔티 스피릿이라고 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엔타이 스피릿이라. 정신은 약간 그 생동적이고 얼라이브한 느낌이 있지만 비정신은 오히려 물질적이라는 그러니까 느낌도 있어요. 그거 자체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한글 번역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비정신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어 번역자로서는 엔타이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정신, 반영혼적. 영혼의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스피릿으로서의 그 기능이 있는데 그 스피릿이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스피릿의 기능하고 역기능을 하는 스피릿도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긴 해요. 그래, 의에서 뭐 주체가 헤어나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한 거잖아요.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원형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원형이 그러니까 스피리추얼하고 엔타이 스피리추얼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는 여기 영어 번역자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the archetype is spirit or anti-spirit. What it ultimately proves to be depends on the attitude of the human mind. 그래서 이 원형은 영이기도 하고 영에 적대하는 세력일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이 그냥 세력이라고 본다면 좋은 세력과 나쁜 세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키타입, 원형이 어떤 모습으로 궁극적으로 드러날 것인가는 그것은 인간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죠. 원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피리추얼한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스피리추얼이 범신론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의 식별이라고 할 때 discernment of spirit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들이 있다고 중세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중세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중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보죠. 영의 식별에서는 선신과 악신이 있다고 봅니다. 스피릿 중에는 홀리 스피릿도 있지만 이블 스피릿이 있다는. 그 이블 스피릿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쩌면 여기서는 융이 스피릿과 엔타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매우 닮아 있다고 보여요. 네. 그리고 기독교에서 크라이스트와 적 크라이스트라는 개념 하고 지금 닮아 있는 개념을 여기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용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런저런 것이 얽혀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것을 엔티
스피릿을 비정신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는 순간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엔타이 스피릿도 이건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는 우리가 잘 몰라요. 융이 잘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융이 표현하는 것과 다른 비슷한 표현들을 유추해서 짐작해 본다고 한다면 이 스피릿과 엔타이 스피릿 둘 다가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레귤레이터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아까 인스팅트 본능이 있는데 본능의 조절자, 그 행동 조절자, 행동 유형을 결정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 스피릿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엔타이 스피릿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적대적인 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영의 반대 세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영과 영의 반대 세력으로 두 가지가 다 작용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는 이것을 수용하는 휴먼 마인드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죠. 결국 인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휴먼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달려있다 한다면 결국 이건 카인셔스니스를 얘기하죠. 우리의 의식이 결정한다. 그래서 이 의식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키타입이 스피릿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엔티 스피릿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원형 자체는 선악이 없다. 좋고 나쁜 게 아닌데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스피릿으로 작용할 것인지 엔타이 스피릿으로 작용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은 휴먼 마인드, 결국 휴먼 카인셔스니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무의식, 아까 얘기대로 무의식이 우리를 범람해버리면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스피릿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엔타이 스피릿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세식으로 얘기하면 선신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악신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원형과 본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대극을 이루고 있다. 이 사실은 충동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과 정신에 사로잡힌 인간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대극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명제는 그에 상응하는 반명제 없이는 밝혀질 수도 생각할 수도 없듯이 여기에도 다음 글이 타당성을 갖는다. 즉 양극은 서로 통한다. 여기서 충동의 지배에 있는 인간은 인스팅츄얼한 인간이죠. 본능의 지배를 받는 인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정신에 사로잡힌 인간은 a man who is seized by the spirit이나 영에 사로잡힌 인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스피릿이라는 여기서 정신이 아니라 그냥 정신에 사로잡힌 인간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의미가 안 나와요. 정신에 사로잡힌 인간이라는 말은 여기 영에 사로잡힌 인간이라는 얘기. 스피릿에 사로잡힌 인간. 그래서 보시면 본능적인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과 어떤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대극이라는 말을 쓰는데 항상 아퍼짓이 어떤 융의 철학이나 영성의 기본인데 아퍼짓인데 아까 어떤 스피릿에서도 스피릿과 엔타이 스피릿이라는 게 이게 대극을 이루죠.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스피릿과 여기서는 어떤 원형이랄 아키타입과 인스팅트 이 두 가지가 대극을 이루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극단적으로 가면 이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본능에 사로잡힌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런 대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가면서 얘기를 보죠.
서로 상응하는 것으로서 둘은 함께 속하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로부터 도출되는 식이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설이 그 근간이 되고 있는 대극으로부터 우리가 만든 표상으로서 나란히 존재한다. 인간은 적어도 어떤 것이 되도록 추진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어떤 것을 상상하는 자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대극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충동 그 자체는 나쁘고 정신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 다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있다. 양전류는 음전류와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전기다. 심리학적 대극도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진정한 대극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 비교할 수 없다면 그 둘은 절대로 통합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갖가지의 대립성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항상 통합되려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심지어 신 자신도 대극의 복합이라고 정의했다. 대극이라 그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교의 예수님이 모든 선만 가지고 있는 존재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엔타이 크리스트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훼의 개념에 보면 야훼는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죠.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구약을 읽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게 선악으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에는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다 그러니까 질병을 주기도 하고 우리 건강을 주기도 하는 이 양극성을 그 신 안에도 신 자신도 대극의 복합이라고 지금 보는 이런 니콜라스 쿠자누스의 개념은 이제 그 개념이에요. 신 안에도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신도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개념 속에서는 예수님은 오직 선한 것만 가지고 있는 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그림자가 엔타이 크리스트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영성적인 개념들을 잡아갈 때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되죠. 우리에게 착한 것과 우리에게 공격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다 복합되어 있는 것. 인간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합쳐되어 있는 인간. 그 자체로 좋은 것. 우리에게는 아까 얘기대로 본능이나 어떤 원상이 있는데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는 힘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을 공격하고 파괴시키는 힘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그거 자체로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consciousness가 이걸 어떻게 분별해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바르게 사용하느냐로 결국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담에서 우리 내담자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너무 선과 악으로 구별하지 말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라고 봐야 된다. 그것을 너무 처음부터 저지멘탈하게 볼 부분은 아니고 그것을 레귤레이션 그 내부적으로 어떤 충동이 어떤 상과 연결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간 의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고를 강화한다고 하는 얘기. 이때 이고는 대부분 의식적인 자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고를 강화. 이고 스트렝스 어쩌면 셀프의 응집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이것을 원형이나 본능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리소스가 있는데 이게 결국 어떤 쪽으로 표현될 것인가는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우리의 의식이 결정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의식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 휩싸여서 사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 무의식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삶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죠.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 잘 돼.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은 인간 마음의 태도인데, 인간 마음 속에는 우리가 동물과 다른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의지가 있다는, 자유의지, 프리윌이 있기 때문에 원상에서 오는 이미지나 어떤 인스팅트로부터 오는 힘, 이런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내 의지에 달려있다는. 그래서 프리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독립된 인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에 우리의 여러 가지 귀중한 것이 있다고 해서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인 거죠. 결국은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원상들이라고 하는 건 원상 자체나 인스팅트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힘들이라고, 힘이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라고 컴퓨터로 치면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어떻게 오퍼레이션 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이 컴퓨터의 운영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어떤 아이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쪽으로 사용하죠. 근데 그 파워를,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심성을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이 있는, 그거 자체가 악하고 좋고 나쁘고 악하고 선하고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식의 기능에 의해서 어떤 측면이 드러날 것인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하는 융의 어떤 통찰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로 보여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의식의 기능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의식이 범람하지 않게 하라라는 그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교수님?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네. 건강한 사람은 그걸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건강하다라는 것도 실은 그 건강하지 않고 싶어서 안 건강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정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의식에 의해서 무의식에서 오는 것들이 통제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디스터브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의식의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우리가 힘들 때는 무의식에서 오는 것, 특히 꿈에서 오는 영향이나 팬터스에서 오는 거나 주위 환경에서 오는 영향들에 우리가 취약해질 때는 우리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 무의식에서 오는 것들을 선택해서 좋은 것은 내가 확충시키고, 내가 지금 수용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선택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면,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강렬한 어떤 아까 원형에 따른 어떤 행동 유형들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근데 그게 좋은 행동 유형일 수도 있지만 나쁜 행동 유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취사 선택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약한 분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는 경계선 인격 장애자인 분들은 이 충동 조절이 안 되잖아요. 임펄스 컨트롤이 안 된다는, 임펄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결국은 임펄스 속에는 여기 아키타입이 관련되어 있죠. 원형과
그 원형으로부터 오는 상들이 있는데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거기는 거기서 아이디어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인스팅트하고 같이 움직일 때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이것을 의식이 차단의 경우에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행동화 대신에 자기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고 바로 행동하러 가는 분은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보통 이고 스탠스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우리가 다 이걸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선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우리의 셀프라고 할까 무의식 속에 참으로 어떤 귀중한 것이 있어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엄습해 와서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때는 내 의지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을 때는 스피리추얼한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이 본능과의 관계에서 인스팅트하고 관계에서 이 자유의지가 작용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자유의지로서 컨트롤되지 않는 영역이 스피리추얼한 영역이래.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이 스피릿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해요. 하이어 스피릿, 로우 스피릿. 같은 스피릿이지만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어떤 좋은 영들, 중세 개념으로 하면 선신이 이끄는 힘도 있다. 홀리 스피릿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데 이때는 내 자유의지를 넘어서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유의지를 반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 영의 인도에 따라가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유의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이 원형과 그리고 인스팅트가 우리 안에서 만나요. 우리의 소울 안에서, 우리 사이키 안에서 이걸 소화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키가 활동할 때 이건 자유의지, 윌이 있어서 자유의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의 인스팅트나 내 원상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내 인간적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깊은 영적인 삶에 도달하면 이 자유의지가 무의미해지는 영역이 생기다. 그게 스피리추얼한 영역이다. 근데 그것을 아까 얘기하는 일반적인 스피릿가 정령이라는 이런 개념보다 좀 더 하이어 스피릿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선신에 이끌려서 사는 그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건 스피리추얼한 디멘션의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주장으로 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에서부터 왔던 이런 영역은 내 윌이 잘 컨트롤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고 있는 이런 우리의 디멘션, 휴머니스틱한 디멘션을 넘어서는 스피리추얼한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역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그 의지를 넘어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스피리추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주 쉽지 않아요. 인간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인간성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에요.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에 따라서 지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어떤 신성이 있다고 하는 그 신성에 따라 산다고 할 때는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판단에 따라간다고 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지성화, 인텔렉츄얼라이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깊은 우리의 동물적인 것부터 아주 신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근데 그것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소울이나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 안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알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우리가 언어화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컨셉으로 잡아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의지라는 자체도 교수님 그것도 중립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라는 선택의 의미는 있지만 그 자유의지로 항상 좋은 것만 선택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자유의지 자체도 어, 그것도 그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제 되게 무력감이 느껴져요, 교수님. 어떤 부분에서 무력감이 느껴지냐면은 도대체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능과 원형, 뭐 자유의지. 또 이런 부분들이 뭔가 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이제 결과와 그 파생물들이 이제 다른데 이제 결과들이 다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느냐도 실은 어떻게 쓰느냐도 그 기능과 능력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제가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 자유의지라는 것도 네, 그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다 선택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어쩌면 스피리추얼하게 적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떤 스피리추얼한 세례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실은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그렇고 하면서도 내가 이제 많은 그런 그 좋은 것들을 이제 취하고 뭐 이랬지만 실은 그거를 과연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100% 내가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인간적인 한계라는 부분을 이게 스피리추얼한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유의지는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원형 속에 있는 것이 원형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유의지예요. 근데 자유의지 자체가 내 힘으로만 자유의지를 사용할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부분에서 그래,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게 자유가 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방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는 게 힘드는데 이 자유의지의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자유의지 자체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중한 기능이죠. 이 귀중한 네, 기능이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종교적인 분은 이것을 주신 분이 의도한 대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개념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간의 프리윌이지만 이 프리윌이 guided by the Holy Spirit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자유의지여야만 선한 자유의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가이던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데 그 인간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순치시킬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인간 안에서는 찾아낼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저도 한편 무력하다고 표현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그럼 자유의지가 이제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과연 나한테 나왔을까라는 것도 물음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 자체가 선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기프트죠. 그래서 이 한계에서 그러면은 정말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영의 어떤 도움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매번 우리가 어떤 가이던스를 받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인격의 도야를 통해서 그분의 심성이 도야되는 과정 속에서 가이던스가 일어나서 좋은 인격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유의지를 쓰는 것 자체가 스피리추얼한 영역과 부딪히지 않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쓰는 것이 훈련되신 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그것이 어떤 영적인 부분과 마찰되지 않고 영적인 삶에 걸맞는 인간적인 삶들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성적인 쪽에서는 매번 의식 성찰을 하고 하는 consciousness examination, 내가 영적인 삶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매번 나를 살펴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쪽의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양심성찰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내가 뭘 양심에 나쁜 일을 했는지 좋은 일을 했는지. 근데 요즘 캐톨릭에서는 consciousness examina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의식성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거기에서는 우리의 정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정서에 의해서 오늘 살았는지를 보면서 오늘 내가 혹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잘 알아보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그러면서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를 매번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살고 있지만 그 의지가 선한 삶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항상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자유의지라는 게 그 자유의지 자체가 선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자유의지가 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내 의지가 모두 항상 옳고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야 된다고 우기는 자기애적인 상태에는 이게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라는 얘기죠.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가 자기 숭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의 삶이 어딘가에 바른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마다 그 바른 이끌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종교관이나 세계관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는 인간적인 패컬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어렵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성스럽기도 하네요, 교수님.